1820년 봄, 순조 20년 충청도의 작은 마을. 민진사댁 사랑채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복의 민진사. 15일 안에 200냥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을 넘겨받을 수밖에 없소. 마을 부자 박 부자가 차갑게 말했다. 민진사는 고개를 떨구었다. 한때 충청도에서 손꼽히는 양반 가문이었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빚이 쌓여 올라길 길을 걷고 있었다. 3대째 이어온 이 집마저 잃게 될 위기였다. 방문 밖에서 12살 아들 민우가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민우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 5살 때 이미 천자문을 다 외웠고 10살에는 성인도 어려워하는 주산을 암산으로 풀었다. 특히 숫자와 도형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 할아버지는 늘 너는 하늘이 내린 천재다라고 칭찬했다. 박 부자가 대문을 나서며 말했다. 민진사, 사실 나도 어쩔 수 없소. 우리 막내 아들이 병으로 쓰러져 약값이 급히 필요하단 말이오. 15일,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박 부자도 고통받고 있었다. 아버지,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우가 사랑채로 들어와 말했다. 민우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200냥은 큰돈이란다. 어린 내가 어찌하겠느냐. 민진사는 한숨을 쉬었다. 민우는 마당으로 나왔다. 그곳에는 세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첫째는 두부, 어깨 높이 60cm에 몸무게 22kg의 새하얀 진돗개였다. 두부는 땅을 파는 것을 유난히 좋아해서 마당 곳곳에 구멍을 뚫어놓곤 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두부는 할아버지를 따라 뒷산 묘지를 자주 다녔고 그 지형을 훤히 꿰고 있었다. 멍멍. 두부가 민우를 반기며 꼬리를 흔들었다. 둘째는 까치, 날개 폭 45cm의 검은색과 흰색 깃털을 가진 새였다. 까치는 조선에서 길조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특히 반짝이는 물건을 찾아내는 데 탁월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1년간 까치를 훈련시켰다. 매일 아침 은비녀나 동전을 마당에 숨기고 까치가 찾아오면 곡식을 주었다. 처음엔 1m 거리였지만 나중엔 50m 밖에 숨긴 물건도 찾아냈다. 까치까치 설날은 까치가 지저귀며 날아왔다. 두부가 까치를 보고 멍 하고 질투하듯 짖었다. 야야 두부야. 까치도 일 잘하잖아. 민우가 두부 머리를 쓰다듬었다. 셋째는 거북이학. 30년을 산 등껍질 지름 40cm의 늙은 거북이였다. 하기는 민우의 할아버지가 평생 키운 거북으로 장수와 지혜의 상징이었다. 느릿느릿 걷지만 언제나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는 신기한 능력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풍수지리를 공부할 때 하기를 데리고 다녔는데 하기는 땅이 단단한 곳에서만 멈췄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들이 모두 지하수가 깊고 집안이 튼튼한 자리였다. 거북은 무거운 등껍질 때문에 물은 땅을 본능적으로 피한다. 까치가 하기 등껍질 위에 살짝 앉았다. 까치까치. 으쓱으쓱 하기가 천천히 걸으며 까치를 태워주었다. 두부는 그 모습을 보고 끙끙 부러운 소리를 냈다. 너희들도 사이가 좋구나. 민우가 웃으며 말했다. 하가, 할아버지가 뭔가 남겨두신 게 있을까? 민우가 물었다. 하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뒷산 쪽을 바라봤다. 민우는 뒷산 할아버지 묘로 향했다. 묘 앞에는 높이 1.5m의 묘비가 서 있었다. 비석은 아래쪽 대석, 가운데 비신, 위쪽 개석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비신에는 한자로 고학생 민공지묘, 고학생 민공지묘 라고 새겨져 있었다. 학생은 벼슬하지 못한 양반을 뜻했다. 민우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할아버지, 저희 집이 위기에 처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비석이 묘에서 약간 떨어져 있었다. 할아버지 제사 때만 해도 비석이 묘에 바짝 붙어 있었는데. 그게 3년 전인데. 민우는 줄자를 꺼내 거리를 쟀다. 3cm. 비석과 묘 사이가 정확히 3cm 떨어져 있었다. 3년에 3cm. 1년에 1cm씩 움직인 건가? 민우는 주변 땅을 살폈다. 비석 아래 땅이 약간 꺼져 있었다. 아, 장마 때 빗물이 스며들어 땅이 천천히 내려앉았구나. 그래서 비석이 조금씩 밀린 거야. 두부가 비석 주변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멍멍, 멍멍. 두부가 흥분하며 짖었다. 두부는 할아버지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다.
왜 그래, 두부야? 할아버지 생각나? 민우가 물었다. 까치가 비석 위에 앉아 까 하고 울었다. 하기는 비석 앞에서 멈춰서서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이곳이 중요한 장소라는 신호였다. 민우는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의 책장을 뒤졌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수많은 책을 남겼는데 그중에는 풍수지리, 산악, 천문학 관련 서적이 많았다. 한 권의 낡은 산악 원리 책에서 쪽지가 떨어졌다. 민우에게 내가 이 쪽지를 찾았다면 너는 이미 나의 비밀을 눈치챘을 것이다. 나의 묘비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삼보지와 장보 이 네 글자를 기억하라. 하지만 이것은 글자 그대로가 아니다. 보는 조선의 길이 단위로 1보는 6척이고 1척은 30cm다. 따라서 3보는 540cm이다. 그러나 진짜 비밀은 비석이 움직이는 속도에 있다. 묘는 동쪽을 향하고 있으니 북쪽으로 3보 540cm가 아니라 동쪽으로 3cm, 북쪽으로 6cm 지점이다. 이것이 풍수지리의 북동쪽 간방이다. 비석이 1년에 1cm씩 동쪽으로 움직일 때 3년이 지나면 그 위치가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내 수학 실력이면 미리 계산해서 찾을 수 있을 게다. 보물은 내 묘가 아니라 집 마루 및 동쪽 구석에 있다. 묘비는 그곳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다. 할아버지가 민우는 손이 떨렸다. 이게 진짜 문제구나. 삼보는 540cm가 아니라 풍수지리 좌표계였어. 그는 급히 계산을 시작했다. 비석이 동쪽으로 3cm 움직였으니 묘에서 동쪽으로 3cm, 북쪽으로 6cm.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집 방향을 보면 민우는 종이에 도형을 그렸다. 묘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약 200m. 각도는 북동쪽 45도. 집 마루 및 동쪽 구석. 그곳이야. 민우는 두부, 까치, 하기를 데리고 집 안방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잠깐 마루를 들어도 될까요? 왜 그러니? 할아버지께서 뭔가 남겨두신 것 같아요. 민우는 나무 판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마루 밑은 어둡고 먼지가 자욱했다. 멍멍. 두부가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가 코를 킁킁거렸다. 두부는 원래 땅 파기를 좋아하는 데다 후각이 뛰어나 뭔가를 감지 안 듯했다. 까치까치. 까치가 마루 위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고는 날개를 퍼덕였다. 하기는 마루 입구에서 천천히 기어다니며 여기가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두부가 앞발로 흙을 긁어내자 땡그랑 쇠 소리가 났다. 이게 뭐야? 민우가 흙을 걷어내자 녹슨 쇠 상자가 나타났다. 상자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자물쇠를 어떻게 열지? 민우가 고민하자 까치가 하고 날아갔다. 잠시 후 까치가 할아버지 서재 책꽂이 뒤에 숨겨져 있던 작은 열쇠를 부리로 물고 왔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까치를 1년간 훈련시킨 덕분이었다. 까치는 50m 안에 반짝이는 물건이라면 어떤 것도 찾아낼 수 있었다. 까치야, 정말 고마워. 민우가 열쇠로 자물쇠를 열자 상자 뚜껑이 열렸다. 두부가 멍멍 하고 신나게 짖었고 하기가 까치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 잘했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까치가 하기 등에 앉아 까치까치 하며 자랑스러워했다. 상자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다. 첫째, 금화 300냥. 할아버지가 평생 모아둔 돈이었다. 이 돈이면 빚 200냥을 갚고도 100냥이 남았다. 둘째, 가문의 족보와 토지 문서. 이 문서들은 민씨 가문이 정당한 양반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였다. 셋째, 할아버지의 편지. 민우에게 내가 이 보물을 찾았다면 너는 진정한 천재다. 이 돈으로 빚을 갚고 내 재능을 키워라. 너는 반드시 성균관에 가서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될 것이다. 이 보물은 내 묘가 아닌 집마루 밑에 묻었다. 조선법은 묘의 재물을 묻는 것을 금하기 때문이다. 마루 밑은 사람이 자주 다니는 곳이라 도둑도 생각하지 못하는 곳이지. 묘비는 단지 방향을 가리키는 도구일 뿐이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할아버지가 민우는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법까지 지키시면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는 상자를 들고 아버지께 달려갔다. 두부, 까치, 하기도 함께 따라왔다. 멍멍, 까치까치. 으쓱으쓱 내 친구는 승리의 행진을 했다.
하지만 그때 담 너머에서 박 부자가 나타났다. 그는 며칠 전부터 민우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우야, 그 상자는 뭐냐? 아, 박 부자님. 이건 제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입니다. 집 마루 밑에 묻어두신 거예요. 민우가 당당히 말했다. 유산이라. 그럼 그 돈으로 빚을 갚아야겠구나. 200냥, 지금 당장 내게 주게. 아직 15일이 남았는데요. 그래도 돈이 있으면 미리 갚는 게 도리 아닌가? 어디 상자 좀 보자. 박 부자가 상자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멍멍. 두부가 박 부자 앞을 가로막으며 으르렁거렸다. 두부는 몸을 낮추고 이빨을 드러냈다. 까치까치. 까치가 박 부자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며 위협했다. 날카로운 부리로 갓을 쪼아댔다. 으악. 이 새 좀 쫓아줘. 박 부자가 손으로 까치를 쫓으려 하자 하기가 느릿느릿 다가와 박 부자의 발가락을 꽉 물었다. 거북의 턱 힘은 생각보다 강했다. 아야야. 이 거북이까지. 새 동물의 공격에 박 부자는 뒤로 물러섰다. 발을 절뚝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알았네, 알았어. 15일 후에 보자. 박 부자는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화만 있는 게 아니었다. 어딘가 슬픔도 섞여 있었다. 민우는 그 표정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박 부자도 아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민우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박 부자님의 슬픈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우리도 어려웠지만 박 부자님은 아드님을 잃을까봐 얼마나 무서우실까. 15일 안에 200냥을 마련하지 못하면 아드님이. 민우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 아버지 아직 주무시나요? 민우가 사랑채로 갔다. 민진사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민우야, 왜 안 자니? 아버지,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내일 박 부자님께 200냥을 갚으러 가요. 그리고 남은 100냥 중 50냥을 박 부자님 아들 약값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민진사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달빛 아래 민우의 눈빛은 진지했다. 민우야, 50냥은 큰돈이다.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이 돈을 남겨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가문만 살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면 이웃과 함께 살라고 하신 걸까요? 민진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내 말이 옳다. 박 부자님도 우리처럼 고통받고 계신다.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지. 그게 진짜 양반의 도리다. 네, 아버지. 민우는 아버지를 꼭 안았다. 다음 날, 민진사와 민우는 박 부자를 찾아갔다. 박 부자, 빚 200냥을 갚으러 왔소. 뭐, 벌써 돈을 구했단 말인가? 박 부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이 50냥은 영감님 아드님 약값으로 쓰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민진사가 금화 50냥을 내밀었다. 박 부자는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저희도 어려웠지만 영감님께서도 아드님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로 돕고 사는 게 이웃 아니겠습니까? 박 부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진사.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굴었어. 빚 독촉도 심하게 했고. 아닙니다. 영감님도 어쩔 수 없으셨을 겁니다. 박 부자는 민우를 보며 말했다. 민우야,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나도 젊었을 때는 산악을 좋아했는데. 너를 보니 그 시절이 떠오른다. 너는 반드시 큰 학자가 될 게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네. 박 부자는 토지 문서를 돌려주고 50냥을 정중히 받았다. 손이 떨렸다. 민진사댁,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시오. 이방모가 목숨을 걸고 돕겠소. 두 집안은 화해했고 마을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았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다. 민우라는 12살 꼬마가 풍수와 수학으로 보물을 찾았다더라. 비석의 움직임을 계산해서 찾았다니 천재 아닌가? 두부랑 까치랑 거북이도 도왔다던데? 동물들도 영특하네. 그리고 민진사 댁이 박 부자 아들 약값까지 줬다더라. 정말 의로운 집안이야. 마을 사람들은 민우를 신동이라고 불렀다. 1820년 가을, 충청 감사가 민우의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왔다. 민우라는 아이가 어디 있는가? 예, 제가 민우입니다. 내가 풍수지리와 산악을 결합해서 보물을 찾았다지? 그 방법을 설명해 보거라. 민우는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다. 비석은 땅이 내려앉으며 1년에 1cm씩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삼보지하 장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풍수지리 좌표였습니다. 1보는 6척이므로 3보는 18척, 즉 540cm입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동쪽 3cm, 북쪽 6cm를 가리키는 북동쪽 간방이었고 그 연장선상에 진마루 밑이 있었습니다. 비석은 묘에 보물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었던 거죠. 감사는 깊이 감탄했다. 훌륭하다. 산악과 풍수를 결합한 추리라니. 이런 인재를 그냥 두면 나라의 손실이다. 내가 임금님께 상소를 올려 성균관 입학을 추천하겠다. 다만 내 나이가 어린이 2년 후 14세가 되면 입학하거라. 1822년 봄, 민우는 14세의 나이에 특별 허가를 받아 성균관에 입학했다.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보통 15세 이상만 입학할 수 있었지만 민우의 재능을 인정해 예외를 둔 것이다. 입학 전 6개월간 충청감사가 직접 추천서를 작성하고 조정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었다. 성균관에서 민우는 산학뿐 아니라 천문학, 지리학, 유학을 공부했다. 1825년 20세에 소과에 합격했다. 1829년 24세에 대과에 장원 급제했다. 1837년 민우는 32세에 이동성물의 산학원리, 이동성물의 산학원리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비석, 탑, 건축물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풍수지리와 수학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최초의 한국 저서였다. 책은 조선 전역에 300부 인쇄되어 배포됐고 청나라 사신을 통해 중국에도 전해졌다. 1848년 민우는 규장각 학사가 되어 국가 건축물 안정성 평가를 담당했다. 그의 수학 이론 덕분에 많은 왕릉과 사찰이 보수 공사를 받았다. 두 분은 1835년까지 15년을 민우와 함께 살았다. 늙어서도 여전히 땅을 파는 걸 좋아했고 민우가 연구할 때마다 옆에서 함께했다. 두부가 죽던 날 민우는 두부를 안고 밤새 울었다. 두부야, 내가 없었으면 보물을 못 찾았을 거야. 내가 할아버지 산소 지형을 기억하고 있어서 우리를 도와줬잖아. 정말 고마워. 천국에서 할아버지 만나거든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줘. 민우는 두부를 할아버지 묘 옆에 묻어주고 작은 비석을 세웠다. 충견두부, 가문을 구한 게 1820-1835. 까치는 1828년까지 8년을 살았다. 까치는 민우가 성균관에 입학한 후에도 집에 남아민 진사를 지켰다. 까치가 죽던 날, 까치는 민우가 보낸 편지가 놓인 서재 창가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민 진사는 까치를 두부 옆에 묻어주었다. 까치야, 너는 우리 집의 행운을 가져다 주었어. 할아버지께서 널 훈련시킨 덕분에 우리가 열쇠를 찾았단다. 편히 쉬렴. 거북이 하기는 무려 1850년까지 30년을 더 살았다. 하기는 민우의 아들 때까지 살면서 가문의 상징이 되었다. 하기가 죽던 날 온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민우는 하기를 할아버지 묘 정면에 묻어주고 정식 비석을 세웠다. 장수와 지혜의 상징 거북이 하, 민씨 가문 3대를 지킨 충복. 1790-1850. 민우는 매년 새 동물의 제삿날을 가족과 함께 지켰다. 1850년 민우는 45세에 홍문관 부제학으로 임명됐다. 1862년 그는 충청도 고향 마을에 민산서당을 세워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산학과 천문학을 가르쳤다. 박 부자의 손자도 이 서당에서 공부했다. 박 부자는 민진사 댁의 은혜를 잊지 않아 1835년 민진사가 별세했을 때 장례를 직접 주관했고 민우가 서당을 세울 때 땅 200평을 무상으로 기증했다. 1877년 민우는 72세로 별세했다. 그의 장례식에는 제자 6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는 유언으로 할아버지, 두부, 까치, 하기 옆에 묻혀달라고 했다. 나의 모든 것은 할아버지와 세 친구 덕분입니다. 그들 곁에서 영원히 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실제 역사적 배경, 순조시대, 양반몰락, 묘비 제도와 구조, 풍수지리, 성균관 교육, 산업발전을 바탕으로 한 픽션입니다. 주요 인물인 민우, 민진사, 박부자와 구체적 사건, 동물 두부, 까치, 하기는 창작된 허구입니다. 비석이 땅의 치마로 실제로 조금씩 움직이는 현상은 과학적으로 가능하나 연간 0.51cm, 이를 이용한 보물찾기와
풍수 좌표 해석은 극적 설정입니다. 조선법은 묘에 재물을 묻는 후장을 금지했기에 이야기 속 할아버지는 집 마루 밑에 보물을 숨겼습니다. 민우의 수학 천재성과 성균관 입학 과정, 감사 추천 6개월에서 14세 특례 입학, 은 교육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거북이 학의 수명 60년 1790-1850은 조선시대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 설정이며 동물들의 능력, 까치 훈련, 거북 집안 감지, 은 과학적 근거와 창작을 결합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창작 요소를 구분하여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